반갑습니다. 제가 창원에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도 창원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방금 전에 트럼펫 연주하신 군악대장님 해군 출신인데 저도 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제가 한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해군 수병으로 입대를 해서 구축함의 레이더병, 해군 용어로는 뭐 전탐수병이라고 하는데 레이더를 봤었습니다. 1980년에 제가 탔던 배가 저 욕지도 앞바다에서 간첩선을 격침을 시키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진해에서 이제 상륙을 하면 항상 집에 갈 때 마산 아니면 창원으로 와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창원은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도시로만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섬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건국을 이끄신 분, 그리고 부국을 준비하신 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근대화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산업 규모가 7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 빼는데 7조 6천억 원을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너무나 이제 잘 먹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태어날 때 정말 재수가 나빠가지고 약간 각도가 비틀어져가지고 휴전선 북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강냉이죽도 못 먹어가지고 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고 뭐 쓰레기 풍선이나 날리고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을 추적해 올라가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예. 여기 이 건물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청 건물이라고 그래서 지금 광화문 위쪽에 건물이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 이 건물이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그래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이제 폭파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선일보 기자를 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때려 부수려고 할까?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을 다 진두지휘한 사람이 김정남이라고 하는 교육문화수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 좌익입니다. 이 사람이 5년간 김영삼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저거 조선총독부 건물이니까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순진해가지고 그런 모양이다. 저거 뽑아버려라. 그래서 저거 폭파 철거했거든요. 근데 제가 김정남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아니, 이 건물은 1926년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총독부 건물로 졌어요. 그리고 나서 1945년까지 총독부 건물로 사용을 했고, 1945년에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을 한 다음에 미 군정청에 건물로 썼습니다. 3년간. 그리고 1948년부터 대한민국 재헌의회가 이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보시듯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 건국의 현장과 재헌국회가 개원한 현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야, 이거 우리 건국의 현장인데 이거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옛날 총독부 건물이야 하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때려 부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소위 말하는 이 좌익들의 이 수법을 그때 눈치를 채고 중앙청 건물인데 이걸 왜 부순이냐 하고 이 건물을 아주 반대를 하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보수파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그러면 너 저 건물이 좋으냐? 너 왜 총독부 건물을 왜 이렇게 자꾸 보호하려고 그래 하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보수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 뭔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현장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 이승만이라는 사람만 없었으면 그냥 한반도 전체를 통째로 공산주의로 만들었을 것인데 저 이승만이라는 노인이 그 혼자 혈혈단신으로 말아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공산화를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승만에 대한 아주 집요한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여러분 뭐 그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저자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 국가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나라를 새로 건국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저 수단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 한 나라가 제대로 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 국가가 존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8월 15일은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날이지 우리가 독립된 날이 아닙니다. 독립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국가를 세워서 우리의 주권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때 독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항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미군정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이룬 날은 언제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전 세계에다가 알린 날, 이 날이 바로 우리가 독립을 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지는 문제를 들여다볼 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개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항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큰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한쪽은 야 우리가 빨리 우리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서양의 제도,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빨리 개화를 하고 개방을 해서 서양 나라들처럼 문명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개화 세력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주자성이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쇄국을 하고 서양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적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쇄국 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개방 세력의 대표는 김옥준이라고 했었다면 이 쇄국 세력의 대표는 뭐 유인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 서양 문물이 막 그 동양으로 밀려오는 이 시점에 만들어진 이 개화 세력과
쇄국 세력이라는 이 두 큰 기둥이 오늘날까지 면면이 일어나고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위정척사 쇄국 세력과 개화 세력이 얼마나 극단적인 대척점에 서 있느냐. 자, 쇄국 세력은 외국인을 배척을 합니다. 개방 세력은 외국인을 오케이, 우리가 서양하고 교류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주자성리학을 고수를 해요. 그런데 개화 세력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기독교, 오케이, 다 받아들이자. 또 쇄국 세력은 양반, 상민, 천민, 계급 사회입니다. 근데 개화 세력은 아니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무슨 계급이 어딨냐, 만민평등이다. 이 사람들은 쇄국을 하고 자급자족을 하재요. 근데 개방 세력은 아니다, 무역을 하고 통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하고 교류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저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의병봉길에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탄압을 당하니까 연해주 만주로 가가지고 무장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무장운동을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공산주의 세력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 소련과 연대를 해가지고 해방이 됐을 때 38선이 딱 갈라지니까 소련을 따라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북한을 만드는 세력이 됩니다. 반대로 이 개방 세력은 만민평등과 개혁개방을 하고 의병봉기가 아니라 교육과 실력을 양성해야 되고, 무장투쟁이 아니라 외교 독립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중심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이 됐을 때 미국을 따라가지고 38선 이남으로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주체 세력이 됩니다. 우리가 1876년에 개항이 될 때 만들어진 이 쇄국이라는 이 세력과 개화라는 이 세력이 오늘날 남북 분단에까지 이렇게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이 분단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치유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상적인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세력이 1876년 이래 오늘날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절대로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서 있는 디디고 있는 땅이 정반대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상해 임시정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좌우 합작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는 이승만 박사, 국무총리에는 이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둔 외교 독립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었어요. 이동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고, 미국이 아닌 소련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니 민주주의자가 대통령이고 공산주의자가 국무총리면은 앉아가지고 무슨 국사를 논할 수가 있겠어요. 임시정부는 하여간 회의만 열렸다 주전자가 날아다니고 재떨이가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동희가 얘기한 우리는 무장투쟁을 해야 되고 소련의 힘을 빌려서 독립운동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수용해가지고 공산주의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 주장, 이거는 어디예요? 쇄국 세력이 이야기하는 그 패러다임하고 똑같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얘기한 그 외교 독립론은, 야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소련의 힘을 빌려서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소련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아냐, 공산주의가 아니라 뭔지 아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한 사람이 한 분은 대통령이고 한 분은 국무총리를 했으니 임시정부가 뭘 하나를 합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 결국 임시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표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러한 그 뿌리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좀 서 있는 좌표가 어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승만 박사가 무슨 외교 독립이 좋아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알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미국의 정보기관이 조사한 바에 하면은 일본군이 몇 명이었냐면은 163만 8천 명이었어요. 거기다가 일본은 아주 세계 최강의 전함과 비행기와 대포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군사 강국을 우리가 꺾고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독립군, 우리 임시정부 산하에 그럼 군대가 몇 명 있었느냐? 정말 비참하게도 그 당시 한국에 무기를 좀 들고 있는 독립군의 숫자를 다 합치면 3,500명이었어요. 무기라고 해봐야 권총, 소총, 수류탄 정도가 다였습니다. 이 3,500명하고 163만 8천 명하고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항일 무장투쟁, 독립전쟁,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라든지 이런 우방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우리의 독립운동의 최전선은 만주벌판이나 시베리아가 아니라 미국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 3.1운동의 여파로 상해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10만 명 군대를 우리가 조직을 해서 이 10만 명 군대로 일본하고 전쟁을 벌이자. 그러려면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정부가 군대를 만들려면은 1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죠. 훈련시켜야 되죠. 무기를 사서 무장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면은 국가 같으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임시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국민이 없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임시정부는 사무실 월세도 못 내가지고 여기서 쫓겨나 저기서 쫓겨나 그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1년 동안 상해에서 사무실을 12번을 이사를 다녀야 될 정도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런데 10만 군대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제가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가보고 좀 놀랐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광복군이 엄청난 일을 한 걸로 그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광복군이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건. 광복군 300명이에요. 가장 많았을 때가 682명입니다. 거기다가 이 682명의 이 광복군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682명의 이 광복군을 중국군이 무장시켜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작전 지휘권을 중국군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광복군의 장교는 전부 중국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걸 아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게 지금 160만 대군과 600명이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미국을 좀 설득해서 미국에다가, 미국은 그 로비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한국을 독립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자.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이 외교 독립운동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뭐 허접한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학사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했습니다. 석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했어요. 박사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했어요. 당대 미국인들 중에 이 지금도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이 아이비리그 3대 대학을 다 나온 사람은 그 당시 미국 안에서도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동문수학한 사람들은 다 미국의 행정부로 들어가서 고위 관료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연, 학연, 혈연이라는 걸 이용해서 언제든지 접촉을 해가지고, 야, 우리 한국 독립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 독립하면 미국 너희들도 우리에게 유리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조선의용대라는 게 이제 김원봉이가 만들었다고 하는 조선의용대가 있는데요. 조선의용대도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참 비참합니다. 조선의용대는 30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조선의용대는 우리 임시정부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중국군 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산 프락치가 침투를 해가지고 조선의용대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모택동 게릴라 부대로 전부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독립을 하냐 이거죠.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처럼, 야, 이건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무슨 이 군대를 조직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소위 말하는 암살 테러 위주의 이 의거 방식의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야, 이런 독립운동이 과연 최선이냐?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범도, 김자진,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무장투쟁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독립한 게 아니고요. 국제법적으로 보면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라고 우리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1943년 12월 1일 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서 지금 한국이 노예 상태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일본을 타도하고 한국을 독립시켜 주겠다. 1943년 12월 1일 날 카이로 선언이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세계 책임 있는 열강국 대표들이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해준 최초의 선언이었습니다.
나중에 1945년에 일본이 원자탄을 2방을 맞고 항복을 할 때 한국을 독립시켜주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카이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카이로 선언을 누가 이끌어냈느냐? 바로 이승만 박사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1943년 5월 15일 날 이승만 박사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한국에 관련된 한국을 좀 독립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게 전세가 시급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켜 주는 것이 미국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루스벨트 대통령이 읽고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귀하 보낸 편지 잘 봤습니다.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비서실장 명의로 편지가 와요. 그리고 나서 카이로 선언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히로히토 천황인데 1945년에 7월 26일 날 연합국이 포츠담에서 그 선언을 합니다. 일본은 당신들 항복을 해라. 포츠담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카이로 선언의 요구 조건이 이행될 것이다. 카이로 선언은 뭐냐면은 한국을 독립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을 해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이걸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8월 8일 날은 나가사키에다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다 죽게 생기니까 어이쿠 포츠담 선언 수락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일본의 항복방송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카이로 선언을 누가 이끌어냈느냐? 이승만 박사가 이끌어냈어요. 만주에서 항일 투쟁한 사람이 이끌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독립했는지를 국제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카이로 선언이 등장을 하고 그 카이로 선언이 나오도록 많은 사람들, 이승만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로비 활동을 벌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승만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의 그 독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에는 그냥 싹 지워져 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만주에서 무슨 김자진, 홍범도 같은 무슨 독립운동가들이 무력 투쟁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독립을 이끌은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서술이 됐는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행했던 이 외교 독립운동의 핵심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독립됐는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독립을 국제법적으로 해결해 준 사람은 카이로 선언을 이끌어낸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76년에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한 이래 쇄국 세력과 개방 세력, 개혁 세력이 단 한 번도 뭔가 힘을 합쳐보지를 못했습니다. 끝없이 분열하고 갈등을 했어요. 임시정부에서도 갈등을 했고, 만주에서도 갈등을 하고, 연해주에서도 갈등을 하고, 그 갈등하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조선시대부터 이 사색당파 싸움이 있습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런 그 붕당 정치라고 하죠. 이 당파 싸움.
거기에 한국은 또 특이하게 이 지역색이 또 가미가 돼가지고요.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히 이 그 기호 세력이라고 하는데, 기호 세력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서울과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를 기호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하고 서북 세력이라고 그래요. 함경도 그 저쪽은 이제 또 이제 동북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서북 세력은 평안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북 지역은 함경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기호파, 너는 뭐 서북파, 뭐 나는 뭐 동북파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이렇게 분열을 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쇄국을 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념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또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돼가지고 38선이 거지니까, 사실 38선이 분단선이 아니라 원래 목적은 38선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에 항복을 하고 남쪽 지역은 미군에게 항복을 하기로 한 편의상의 선인데, 이 편의상의 선이 이념적으로 소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털을 잡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따라서 남쪽에 털을 잡고, 그러면서 분단선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38선이 누가 제안을 했었어? 사실 38선을 제안한 거는 미국이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이 없나요? 아니, 개항 시절서부터 쇄국과 개항 세력으로 찢어져 가지고 단 한 번도 뭔가 합치되는 이 통합을 이룬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헤쳐 모여 가지고 공산주의 추종하는 사람들은 소련 따라서 북쪽으로 가고, 자유민주주의 추종하는 사람들은 미군 따라가지고 남한으로 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분단의 원인 제공은 무슨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본원적인 책임도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이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냥 모든 잘못을 전부 외세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분단이라는 거는요, 미국이 38선이라는 편의선을 걷는데, 그 편의적으로 선 그어 놓은 것에 뭐 이념적으로 그냥 서로 헤쳐모여 가지고 만들어진 분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분단을 고착한 건 누구냐? 소련이었습니다. 소련군이 재빨리 군대를 보내 가지고 38선을 전부 봉쇄를 해버립니다. 봉쇄를 하고 38선 북쪽에다가 소련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함으로 인해서 이제 분단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계시다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시점은 해방이 되고 나서 거의 2달 정도 지난 1945년 10월 16일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아주 유명한 그 메시지를 발표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이른바 이제 대동단결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뭐 어떤 이념이나 어떤 주의를 가졌건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합시다. 이게 대동단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대동단결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 제일 먼저 야, 웃기지 마. 대동단결은 무슨 대동단결이야 하고 발길로 걷어찬 건 누구냐? 바로 공산당 당수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이가 뭐라고 반대를 했느냐? 야, 웃기지 마라. 지금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단결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세우려면 이 친일파를 근절하고 순전한 애국자와 진보적 민주인사 위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라는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네들을 공산주의, 특히 너 빨갱이야 하는 거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뭐라고 위장을 하느냐,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보당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연구한 분들의 이 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숨 쉬는 거하고 밥 먹는 거하고 죽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래요. 공산주의는 거짓말로 이루어진 거짓 과학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도 이왕 거짓말하는 거 큰 거짓말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진보적인 민주주의사라는 뭐냐? 공산주의자 위주로 나라를 세워야 된대요. 여러분, 오늘날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아셔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소련군이 북한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북한을 점령하고 보니까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찌질이들만 남아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인재가 나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보내죠. 말이 새끼 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아주 A급, B급 아주 악질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서울 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군정이 와서 보니까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애들 보면 전부 찌질이들만 남아있으니까 이것들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9월 초에 소련 공산당이 북한에다가 지령을 내립니다. 야, 앞으로 우리가 이 북한에서 공산화 정책을 추진할 건데 우리의 이 공산화 정책에 반대하는 놈들은 무조건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 이렇게 지령이 내려옵니다. 이게 1945년 9월 초예요. 그 당시에 이 평양에 와 있는 소련 군정은 남한 지역에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까지 전부 평양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까지 서울에 소련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야, 지금 저 이승만 같은 저런 사람 전부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낙인 찍어 지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박헌영이가 이승만 박사의 이 대동단결론을 비판을 하는 요 시점서부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 얘기는 아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냐? 소련 공산당의 지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든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좌익 진영,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1946년 6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 가가지고 정읍 발언을 한 게 분단을 야기한 분단의 원흉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분단의 원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분단의 원흉은 누구냐? 바로 스탈린입니다. 지금
문헌으로 추적되는 가장 먼저 분단을 시켜서 38선 이북 지역에다가 공산 단독 정부를 세우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스탈린의 1945년 9월 20일자 지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언제 밝혀졌느냐? 소련이 망한 1993년 2월 달에 일본의 이 모스크바 특파원들이 소련의 이 비밀 문서고에서 스탈린이 9월 20일 날 북한 지역에다가 공산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고 하는 비밀 지령을 내린 그 지령문을 일본 언론이 입수를 했습니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이로써 그 당시에 해방 공간에서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흉이 스탈린이구나 하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좌익들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이승만 박사에다 뒤집어 씌웠던 거짓말이 다 탄로나기 때문에 이런 건 얘기도 안 합니다. 1945년 12월 25일 날에는 슈킨 보고서라는 게 등장을 해요. 슈킨 보고서는 뭐냐? 야, 너희들 말이야, 평양에 있는 이 소련 군정 애들 말이야, 아니 지금 스탈린 원수님이 9월 20일 날 빨리 지금 공산 단독 정부를 세우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리셨는데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빨리 지금 공산 정부를 만들어란 말이야 하고 다그치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북조선에서 부르주아 민주계획이라는 건 공산화 정책입니다.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련의 국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교두보를 빨리 세워라 이 자식들아. 스탈린 원수님이 명령을 내는데 너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공산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바로 임시인민위원회가 우리의 정부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기 보십시오.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 1946년 2월 8일 날 이미 북한에는 소련을 추종하는 공산 단독 정부가 만들어져 놓고 그것을 이름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그냥 위장으로 붙여놨을 뿐이에요. 자, 정업 발언은 이로부터 4개월 후에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의 이 공산 단독 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진행되느냐? 2월 10일 날 공안기관을 설치하고 3월 5일 날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7월 1일 날은 중앙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여러분, 중앙은행을 설립을 해가지고 북한에만 독자적으로 통용되는 독자화폐를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분단입니다. 7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남한도 북한도 화폐가 똑같았습니다. 조선은행권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날부로 중앙은행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은 주요 산업을 국유화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산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민족 반역자 7.18로 낙인 찍어가지고 100만 명을 인종 청소를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월남민들입니다. 북한에서 100만 명이 짐을 싸가지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저희 아버지도 고향이 황해도 안악인데 1946년에 아버지 말씀으로는 팬티 한 장 입고 내가 월남했다. 그 월남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북한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층, 두 번째로는 반공
기독교 세력,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지주 세력, 그리고 교육받은 최고 엘리트 계층 100만 명이, 그 당시 383 이북 지역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가장 교육을 잘 받고 엘리트층 100만 명이 빠져나와 가지고 월남을 했으니까 오늘날 북한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는 다 인재를 전부 청소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 부는 어쩌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해온 최고 엘리트 계층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한국의 이 근대화를 이끈 아주 중요한 기업인들 중에 이북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정주영 씨입니다. 정주영 씨 고향이 북한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대환양해를 만든 뭐 이정림 씨라든지 뭐 많습니다. 뭐 대한전설을 만든 설경동 씨라든지 뭐 부지기수로 많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북한에서 쫓겨온 이 반공 기독교 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독교 국가를 만든 거예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서. 이 무렵에 미국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뭐 어떠한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없이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왔느냐? 한반도에 대한 이 전략적 가치를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1947년 4월에 야,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그 군대를 아주 대규모로 축소를 했는데 이 축소를 한 이 군대를 전 세계 미국의 이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세계 16개 지역 국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는 미국에서 볼 때 15등이었어. 15등.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볼 때 야,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고민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1946년 6월 3일 날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합니다. 이 정읍 발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 야, 지금 우리 정신 차리자. 지금 이 북한에는 말이야, 이미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회라고 하는 이 정부가 수립이 됐다. 저 정부가. 우리도 빨리 정부를 만들어서 대항을 하지 않으면 이 남한의 이 조선공산당, 이 남로당 이놈들이 저 북한하고 손잡고 남한마저도 다 공산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이 공산화를 막으려면 빨리 우리도 임시위원회, 뭐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걸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우리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분단의 원흉이래요. 분단이 이미 지네가 45년 9월 20일 날 북한에서 그 임시정부 만들으라고 그 지령 내린 스탈린의 그 비밀 지령이 진짜 분단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에다가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뭐 이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정책을 내가 한번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1946년 12월 7일 날 맥아더 장군이 내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미국으로 날아가서 자기들을 돕는, 이승만 박사를 돕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공산화 되는데 이 공산화를 막고 빨리 정부를 세우려면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연구를 한 결과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한국 문제를 뭐 이거저거 얘기하지 말고 유엔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이
제안서를 미국 정부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바로 이 존 힐드링이라고 하는 이 피점령국 담당 차관보라는 분이 이승만 박사의 이 그 유엔으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서 유엔이 주관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안이 최선이겠다. 그래가지고 이 존 힐드링이라는 사람이 이 안을 받아줘가지고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 이대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1947년도에 미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이 1947년 11월 14일 날 유엔 총회에서 유엔이 주관을 해서 정부를 수립을 해주기로 결의안을 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그 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됐습니까? 유엔의 주관하에,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진 나라를 유엔이 또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전 세계에서 약 140개 국가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 140개가 독립을 한 와중에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유엔이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국가를 수립해 준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건국은요, 다른 나라의 건국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침을 했을 때 왜 유엔이 유엔군을 조직해가지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격퇴해 줍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유엔이 세운, 유엔이 만든, 유엔의 권위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엔의 그 승인도 받지 못한 공산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남침을 해서 유엔의 권위에 도전을 했으니까 유엔이 야, 너희들 지금 그 침략을 했으니까 빨리 그 원상태로 돌아가, 이 결의안을 내요. 근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해요. 말로 했는데 안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갑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격퇴해 주는 겁니다. 그 유엔의 이 주관하에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0월 24일을 유엔날이라고 해서 유엔데이라고 해서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왜 유엔데이를 왜 공휴일로 지정하느냐?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준 고마운 존재고, 그리고 이 공산군을 격퇴를 시켜준 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리기 위해서 유엔의 날을 만들었던 거예요. 유엔 총회가 뭐라고 결의를 했느냐? 유엔 감시하에 한국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독립정부를 수립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구상한 그대로 다 된 겁니다. 카이로 선언 그랬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간 거 그랬죠. 유엔이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유엔 그 감시하에 총선을 하지 않습니까? 자, 유엔의 결의안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결의안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대표가 참가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총선을 해야 된다. 우리 의회는 이 총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총선이 가능한지를 살피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오죠. 요게 이제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이제 환영하는 겁니다. 자, 와서 보니까 남한은 이 정도면 뭐 총선거 충분히 실시할 수 있어. 그러면 북한 지역은 어떤지 가보자. 그래서 1월 22일 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북한으로 못 들어와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누가 막았습니까? 소련이 막은 거예요. 스탈린이 막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분단의 원흉은 누구예요?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이에요. 이러한 명명백백한 근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이 모든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이승만이 분단의 원인이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유엔에다가 아니 지금 저 북한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방해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유엔이 다시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2월 19일 날 49년 2월 19일 날 그렇다면 북한의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못 들어가니까 유엔이 감시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라. 여러분, 분단을 이승만이 시켜가지고 이승만이 그냥 뭐 단독 정부를 만든 게 아니고요. 유엔 총회가 소련이 반대를 해가지고 북한 지역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으니까 유엔 총회가 그러면 감시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일단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그리고 이 정부를 기초로 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해라 라는 결의안을 유엔이 내준 겁니다. 유엔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한 총선은 분단의 시작이 아니라 한반도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첫 단계이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한반도 통일정부를 수립해라. 아직까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행이 안 된 거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 김구라는 분이 느닷없이 2월 10일 날 나는 뭐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뻘짓을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김구가 이 김일성이가 그 남한에다가 난파한 성시백이라고 하는 아주 거물 간첩에게 포섭이 돼가지고 성시백의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김구라는 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이 되는 것을 끝끝내 반대를 하니까 결국 그렇게 정말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이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작을 했는지를 사실은 몰랐는데 1997년 5월 26일 날 북한 노동신문이 야, 우리가 김구 공작을 이렇게 했어 이 바보들아 하고 자기네들이 노동신문에다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공개를 했느냐, 이 성시백이라는 이 친구가 성시백 동지는 4월 남북연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분자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성시백은 다른 간첩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물 간첩입니다. 김일성이가 직접 난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성시백을 남한으로 난파할 때 어마어마한 자금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성시백이가 남한에 와가지고 뭘 했느냐, 신문사를 11개를 그 돈으로 매입을 해서 신문 재벌이 됐습니다. 주로 좌익계 신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론을 쥐고
재헌국회의원의 좌익계 후보들을 자기네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또 기사를 막 띄워가지고 재헌국회의원의 공산 프락치들을 침투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언제 들통이 났느냐?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 때 들통이 나가지고 성시배기가 6.25가 나기 불과 바로 얼마 전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시배기가 도대체 무슨 공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막 조사하는 와중에 6.25가 터졌어요. 우리가 사흘 만에 서울을 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이 점령당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6월 27일 날 오후 저녁에 한강백사장에서 성시백을 총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시백이가 도대체 이 김구 공작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공작을 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못한 채 그냥 뭐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김구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남북 협상을 위해서 북한으로 간 거는 이 성시백이라는 이 공작에 넘어갔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진, 이 기사입니다. 요거. 그 남로당은 남한 총선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막 폭동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의 이 지도하에 재헌의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재헌의회에서 우리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행정부도 구성하고 대통령도 선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드디어 우리 그 독립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선포한 것이 1948년 8월 15일인데, 바로 이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민주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이 한 인간에게 준 천부적인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국가는 하늘이 한 개인에게 준 이 천부적인 자유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의 자유를 극력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헌법과 법률이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이것을 지켜주는 나라. 그러면은 북한에도 48년 9월 9일 날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선포를 해요. 북한이 어떤 나라를 보려면 북한 헌법을 보면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 현행헌법 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는 어쩌고 저쩌고 개인의 자유, 생명과 재산, 재산의 보호 이런 거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국민의 선거로 뽑죠. 북한은 뭐예요? 핏줄로 세습을 하잖아요. 단지 조선시대에는 이씨들이 그 왕을 해먹었다면, 지금 북한은 뭐예요? 김씨들이 해먹잖아요. 김씨조선의 1대 왕이 김일성, 2대 왕이 김정일, 3대 왕이 누구예요? 김정은. 그러면 4대는 누구예요? 김정은의 피부치 누가 하겠죠. 예. 아니 이런 게 무슨 나라예요? 왕조지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금 완전히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완벽한 부활이에요. 양반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앉아가지고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착취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처음에 위정척사 세국 세력과 개화 개방 세력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 위에 있는 요 내용을 북한과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띄고 있는 이 이념과 사상과 핵심 본질을 딱 들여다보면 이 친구가 있는 이 만든 북한이라는 거는 지금 완전히 위정척사 세력의 완벽한 복제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21세기에 지금 왕이 핏줄로 세습을 하는 이런 나라, 아주 김일성이가 1950 몇 년도에 우리 인민들을 말이야 이 쌀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게 먹게 하고 기와집에 살게 해주고 뭐 그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엊그제 김정은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들은 7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살 빼느라고 7조 6천억 원을 쓰고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강냉이죽도 못 먹어가지고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이 개화 개방 세력에 있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승만 박사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 다음에 하늘이 이 한 개인에게 준 집회와 생각과 말과 이동의 자유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바로 대한민국에서 실현시키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제목을 건국을 준비한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정한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공부하고 이승만 박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위에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좀 널리 깨우쳐서 이승만 박사의 이 위협이 좀 재평가를 받는 그런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 이승만 기념관이 용산에 이제 그 뭐 기공식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 건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좀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